예, 안녕하십니까. 국방전선정보원장 김한성입니다. 참 사실은 처음에 이제 주제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시고 또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또 뭐 국가 안보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외교부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 시간을 좀 짧게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지만, 얘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얘기는 하면 저도 지금 또 공무원 신분이어서 여러 가지 제한상이 많아서 그냥 혹시 정말 그런 얘기들은 필요하면 나중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사이버 위협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잘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태훈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전쟁 국면에서 사이버 작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사이버 위협은 군사 작전을 하는 어떤 전쟁적인 측면에서의 위협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거와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작전은 사실은 이제 1991년도에 걸프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이때 이미 저희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했을 때 이제 전략적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탈린 매뉴얼 이런 것도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위치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디까지 진화가 되냐면,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스카다 공격으로까지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공중에 떠 있는 무인기를, 이란에서 미국의 무인기를,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었었죠. 그거를 사이버 전자기 작전, 전자파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제 2022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단건의 작전을, 물론 이제 전략적인 수준에서 했지만 단건의 작전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그걸 다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작전과 물리전을 통합시키고, 거기에는 또 이제 그래서 완전히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가고, 그게 우주의 영역, 통신 지원을 하기에는 우주의 영역, 데이터를 연결하기에는 우주의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제로 이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AI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작전에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졌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심리전에서 완전히 인지전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확고하게 우크라이나에서 IT 암이라는 걸 만들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인데, 거기에 이제 민간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적인지 아닌지도 모를 사람들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편을 갈라서 지원을 한다고, 작전을 한다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참 아주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끼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이 개입이 되는 건 맞는데, 전 세계의 자원들이 이제는 진영 논리로 그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어떤 인지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현재의 사이버전은 물리전과 사이버 작전이 통합된 완전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영역도 이제는 인지 영역, 우주 영역으로 발전하고, 대상도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진영 논리로 사실은 발전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고, 민간도 통합이 됩니다. 평상시에 사이버 위협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당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해킹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피싱으로 일어나는 피해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데, 피싱 피해 1%만 주시면은 몇백억으로 엄청난 연구 산출물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높습니다. 중국도 있고 그 안에는 북한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어떤 금전 탈취의 목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그 사실 집단마다 목적은 다릅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 뭐 여론 조작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결론적으로는 각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AI라는 툴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제 시스템화되고 서비스화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AI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AI 자체가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한 도구이자 툴이 됩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툴도 되고 방어를 하기 위한 툴도 되고 그런데 또 AI가 사실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많이 작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딥페이크를 만들 때 AI를 활용을 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도 사실은 AI 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한 서너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 AI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라벤더, 뭐 가스펠, 뭐 아빠는 어디 있냐, 웰스 데디 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은 그 테러 분자를 식별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방공망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공격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실제로 AI 기술들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방공망을 잘 활용을 했냐 못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를 막아도 1000발을 쏘면 10발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인명피해나 이런 수준들은 사실 굉장히 적의 공격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사이버 능력 굉장히 높습니다. 순위를 뭐 몇 등으로 매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자기의 사이버 작전 능력이나 능력을 뭐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대회 나가서 1등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나라가 1등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술적인 수치만을 볼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위협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능력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간과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거버넌스를 사실 잘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평상시에 절약하고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좀 더 입법 활동이 잘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이버 안보법도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로 인해서 아직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통합방위법의 이제 어떤 군의 어떤 군사 작전의 영역 속에 사실은 우리가 전장 5대 영역이라고 하지만 통방법에는 사실 사이버 영역을 아직 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AI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 민간 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다자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진영 논리로 사이버 쪽은 같이 다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조금씩 다르고 각국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소그룹끼리 하는 어떤 협력 체계를 잘 완성시키면 좋겠고 당연히 뭐 이제 다자 협력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우리 대통령실하고 또 이제 외교부에서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장관이 바뀌시고 나서는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에 어떻게 AI를 적용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병력 절감을 해야 되는 좀 필연적인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옆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회에서
또 여기 계신 4개 전문가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질문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